돈이 없으면 소심해진다. 나는 34살이다. 나는 못생겼고 소심하고 가난했다. 신용불량자에 벌금 수배 중인 적도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예전보다 아주 많이 좋아졌다. 기억을 지우고 싶은 고등학교 때 일인데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했다. 선생님이 교탁 밑에 넣어둔 신청서를 가지러 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업을 마치고 혼자 운동장에서 2-3시간 있다가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후에야 그 종이를 가지러 갈 수 있었다. 돈이 없으면 소심한 사람은 더 소심해진다. 친구들끼리 밥을 먹거나 무언가를 할 때면 돈이 없던 나는 항상 눈치를 봤다. 매일 밤 잠이 들기 전 상상을 했다. 부자가 되는 상상. 20살에 호텔에서 서빙 알바를 했을 때 일이다. 내가 하루 버는 일당보다 비싼 밥을 사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궁금했다. 저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얼마일까?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전부 행복해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장이 나한테 인사 똑바로 안 한다면서 쌍욕을 했다. 큰 접시로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날 때리려고 했다. 그 정도로 욕먹을 이유는 아니었다. 근데 그 주방장이 손님한테는 굽신거리는 비굴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억울했다. 다시 한번 다짐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이 많아야 이런 억울한 일도 무시도 안 당한다.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내가 겪었던 아픈 경험들을, 이런 경험들을 돌려주고 싶진 않았다. 근데 나는 고졸이었고 기술도 없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떠오른 거는 머릿속에 3가지밖에 없었다. 불법, 사업, 영업. 자, 16번 다이에서 고래, 상어에 이은 연타로 고래 출연합니다. 배당은 50에서 250까지. 자, 연타고래 16번 다이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3가지 중에서 내가 선택한 첫 번째는 불법이었다. 처음부터 불법을 생각했던 건 아니었다. 호텔에서 이유 없이 욕먹어가면서 열심히 일했던 결과는 한 달 고작 90만원 남짓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호텔 알바 면접을 보기 전날에 혹시 몰라서 영어 인터뷰까지 준비했었는데 I'm not good in English. 6개월간 일했던 호텔을 그만두고 남는 건 없었다. 이왕이면 같은 시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찾게 되었다. 성인 게임장 채용 공고가 눈에 들어왔다. 월 150 플러스 일비 만원에 팁까지. 하루 12시간 근무, 월 2회 휴무. 한 달 100만원도 못 받던 나에게 굉장히 큰 돈이었다. 나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고 면접을 보게 되었다. 면접부터 심상치는 않았다. 알려준 위치대로 도착을 했는데 건물 출입구가 아닌 뒷골목 끝으로 가서 철문 앞에 서 있으라고 했다. 잠깐 동안 서 있으니까 철컹철컹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사람을 따라 들어가니 안으로는 철문이 하나 더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 경찰 단속이 나오면 소방차가 같이 와서 문을 강제로 열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에서는 현금을 챙기거나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어렵게 가게 안에 들어가 눈에 들어온 광경은 진풍경이었다. 요란한 기계 소리들, 꽉 찬 담배 연기, 소란스러운 사람들. 그렇게 나의 불법 알바가 시작됐다. 도박에 중독된 손님들, 게임장의 사장님은 한 명이 아닌 동네의 유명한 깡패들이었다. 나는 아줌마들이 담배를 그렇게나 많이 피운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다. 불법 게임장 안에서도 배울 점은 있었고 그건 빠른 눈치였다. 손님들의 기분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팁의 금액이 달라진다. 새로운 손님이 진상은 아닌지 형사는 아닌지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어리버리하면 바로 욕이 날라온다. 여기서 배운 눈치는 사람을 상대하는데 좋은 경험이 되었다. 반대로 돈에 대한 무서움도 배웠다. 좋은 옷과 우아한 모습으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만 보다가 허름한 옷에 줄담배를 피우며 계속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들. 둘 다 내 일당보다는 비싼 돈을 쓰는 사람들인데 너무 대조되는 그림이었다. 같은 돈도 쓰기에 따라서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걸 알았다. 하루하루 영화에서 불법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그런 상황들마저 일상처럼 무뎌질 만큼 나는 빠꼼이 되어갔다. 그 안에서 나는 건전한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될 만큼 변했다. 돈은 점점 나를 바꿔놓았다. 그 당시 오락실은 불법이어서 대부분이 단속으로 인해 오래 영업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그럼 나는 다른 가게로 옮겨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중 나를 좋게 봐준 사장님이 사업을 확장시킨다면서 업종을 추가했다. 이번엔 성인 PC방이었다. 이건 내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동네마다 있는 1층의 허름한 PC방들. 과연 뭐하는 곳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취재진에게 들어온 제보 한 통. PC방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성인 PC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서 거부당합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데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근처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현금을 내자 게임머니로 바꿔줍니다. 10만 원 쓰고 했었고 내가 그거는 그 10만 원 산 머니를 돈을 받고 쓰느라고 물건을 샀거든. 말 그대로 도박장인 겁니다. 불법 PC방 붐이 일어난 건 15년 전이다. PC방 안에서 하는 게임은 온라인 게임으로 할 수 있는 카드나 고스톱 게임이다. 카드 게임으로는 세븐포커, 바둑이라는 게임을 한다. 손님들의 PC 사용료는 받지 않는다. 음료수도 공짜고 담배도 준다. 밥을 시켜주기도 한다. 그럼 PC방은 어떤 구조로 돈을 벌까? PC방마다 할 수 있는 게임 사이트가 있다. 다른 PC방에서 그 사이트에 접속한 유저들과 게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PC방 손님이 다른 유저의 돈 10,000원을 딴다고 했을 때 10,000원이 전부 손님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제외하고 들어온다. 근데 그 수수료가 약 12%가량이 된다. 가령 10,000원을 따면 1,200원이 수수료로 빠지고 8,800원만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12%의 수수료 중에서 10%가량은 PC방 업주한테 가고 나머지는 게임 본사나 게임 영업진들이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 돈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된다. 그래서 PC방은 손님이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돈을 적게 쓰더라도 계속 오래 앉아서 게임을 해주기만 하면 매 판마다 수수료를 받는 게 쌓여서 큰 돈이 된다. 고스톱의 경우엔 한 판의 시간이 길지만 카드 게임의 경우에는 게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방의 경우엔 간혹 한 판에 수백만 원이 오가기도 한다. PC방은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만 받아도 그 손님이 큰 액수의 방에서 오랜 시간 게임을 해주면 수백만 원의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PC방들은 대부분 컴퓨터가 10대도 안 되는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한다. 내가 일했던 오락실 사장님이 PC방을 차리게 되면서 나는 이 일을 처음 접하게 되었다. 가게 위치는 강남 논현동에 있었다. 수십 대의 현란한 기계가 있던 오락실에 비해 PC방은 꽤 조용한 편이었다. 손님들은 직업이 다양했다. 가게 위치가 강남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주 손님들이 술집 아가씨들, 호스트바 선수들, 깡패들, 대리기사들,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왔다. 한때 전설이었던 아이돌 그룹도 왔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자주 오던 친한 손님이었는데 깡패였다. 하루는 돈을 많이 잃고 이성도 같이 잃었는지 자기가 여태 잃은 돈을 다 내놓으라며 가게를 부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다. 가게 위치가 워낙 좋아서 하루 매장의 순수익은 수백만 원의 단위였고 사장님의 신뢰를 받아 21살의 어린 나이에 나는 가게 정산을 맡게 되었는데 그날의 수익을 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장의 창업 비용이라고 해봤자 보증금 몇천에 컴퓨터 10대가량, 딱히 인테리어라고는 할 것도 없었다. 순식간에 반포, 신사, 잠원, 선릉 등 매장의 개수는 급속도로 늘어났다. 아침마다 각 매장의 정산들을 보고받고 그날의 수익을 사장님한테 입금해줬는데 창업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는 데는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이러니 불법하는구나 싶었다. 나는 1년 넘게 그 일을 하면서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 정도면 나도 차려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겨우 22살이었다. 나는 결심을 했고 사장님한테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나는 사장이다. 21살의 사장이다. 불법 게임장 사장이다. 존나 멋있다. 다들 군대 갈 때 난 사장이다.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다. 21살에 당연히 돈이 없으니 여기저기 돈을 빌렸다. 부모님 중매해준 분한테까지 빌렸다. 자신 있었으니까 존나 멋있다. 빌려서 만든 3,000은 우스워 보였다. 그래도 부모님이 기독교인인지라 게임장 이름은 천사 PC방으로 했다. 불법하면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가게에서 꿈을 키웠다. 내 꿈은 불법왕. 이 가게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로 뻗어나가 전국에 30개 이상 PC방을 낼 것이다. 그리고 게임 회사까지 차릴 것이다. 그게 내 꿈이었다. 존나 멋있다. 가게 오픈 후 몇 달은 개같이 일했다.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매일매일 수익은 현찰로 들어온다. 물론 우여곡절도 많았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가게라 주변 가게나 손님들에게 기죽지 않으려고 나는 가오로 무장했다. 깡패 말투를 쓰고 노인네같이 행동했다. 얼마 넣어드릴까요?
그때 내 키는 171에 60kg였다. 아 존나 멋있다. 배짱 장사를 하다 보니 파출소 지구대를 들락거리는 경우도 많았다. 진상 손님들과 싸우기도 하고 경쟁 가게들의 신고도 많이 받았다. 어느 날 결국 일이 터졌다. 알바에게 맡기고 자고 있었는데 함정 수사로 단속이 나온 것이다. 컴퓨터, 현금, 집기 등을 전부 압수당했다. 나는 얼떨떨했다. 형사 봉고차에 타는 순간 내 가오는 자동 해제되었고 현실이 다가왔다. 불법왕의 꿈이 사그러지는 순간이었다. 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서를 쓰는데 내가 사장인 걸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사업자의 부동산 계약서까지 전부 다 내 명의인데 형사들은 마치 속아준다는 식으로 날 대했다. 몇 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부모님 생각이 났다. 갚아야 할 빚들이 생각나고 돈을 갚지 않고 펑펑 썼던 순간들이 갑자기 떠올랐다. 그리고 후회되기 시작했다. 그때 마침 자주 오던 단골 손님한테 전화가 왔다. 나보다 20살 많은 형이니까 그때 당시 41살인 형이었다. 가게 불이 왜 꺼져 있냐? 단속마였어요. 이제 뭐 하려고? 모르겠어요. 젊을 때 기술이라도 배워 알려줄라니까. 내가 15년 해온 기술인데 너한테는 전수해 줄라니까. 내일 새벽 4시 반까지 너네 가게 앞에 나와 있어. 2시간 자고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여름인데 새벽 공기가 존나 춥다. 약속한 시간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승합차가 앞에 선다. 왔냐? 뒤에 타라. 차에 타니 모르는 사람 둘이 더 있다.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곳은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건축 현장이다. 뒤에 신발 있으니까 저걸로 가 신어. 오는 길에도 차 안에서 방구를 존나 꼈다. 15년 기술자 아니었으면 저거 내가 꼬맸다. 트렁크에 있던 안전화로 갈아 신는데 신발 군데군데가 터져 있었다. 안전화보다 내 운동화가 더 안전해 보였다. 잠시 후 사무실에 가서 웬 종이에 사인을 하고 다 같이 국민체조를 했다. 어제 저녁 경찰서에 있다가 지금은 국민체조를 하고 있다. 체조가 끝나고 형이 불렀다. 너 네 발이라고 하냐? 모르겠는데요. 이제부터 내가 네 발이를 알려줄 거야. 아씨, 네 발이는 풀이 잔뜩 발라진 휴지 같은 걸 손가락에 끼고 벽지 틈새마다 붙여서 도배 전에 초배를 해주는 것이다. 형은 네 발이 기술자였다. 그 형이 맡은 일은 아파트 단지마다 네 발이를 거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자는 작업한 세대만큼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을 받는다. 나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현장 일이었다. 완공된 아파트에 가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에 가서 작업을 한다. 그러니까 타일, 전기, 도배, 각종 기술자들이 와서 작업을 했다.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다. 호이스트라는 거를 타고 다닌다. 다들 한 번씩은 봤을 것인데 처음엔 이거 타는 것도 무서웠다. 바람 불면 흔들리고 심하게 불 땐 추락한다. 아 존나 무섭다. 고층에서 작업하다 보면 창문이 없는 동도 있다. 자칫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나는 한 번에 1층으로 도착한다. 나는 초보자라 천장은 안 하고 벽에만 발랐다. 근데 위아래 발라야 되니 앉았다 일어나는 걸 반복했다. 한 세대를 하고 나면 스쿼트 30번은 해야 됐다. 첫날 나는 20세대를 작업했다. 이게 맞나 싶었다. 아, 나 사장이었는데. 나 존나 멋있던 21살 사장이었는데. 작업 중간에 오줌이 마려워도 화장실은 없다. 호이스트를 타고 1층 공용 화장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오줌이 마려울 땐 다들 알게 모르게 구석에다 오줌을 쌌다. 작업을 하다 보면 찌른내가 진동을 한다. 정말 짜증나는 건 똥냄새도 난다. 작업하다가 똥냄새가 나면 여지없이 근처에 똥이 있었다. 아 존나 무섭다. 여긴 정글이다. 마려우면 싸고 졸리면 아무데나 스티로폼 깔고 눕는다. 작업은 해가 질 무렵 오후까지 한다. 첫날의 경험은 너무 강력했다. 내 허벅지는 터질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내 또래 여대생들이 탔다. 나는 도배풀을 뒤집어 쓰고 땀냄새가 진동하는 내 모습에 쪽팔려서 머리를 숙였다. 내일도 4시 반까지 나와 있어. 아, 내일 나갈 수 있을까? 뭐가 다 2일째. 어쩌겠나. 고졸의 빚만 3천인데 쪽팔려도 현실에 맞춰야지. 잠에서 깨긴 싫었지만 더 이상 엄마를 걱정시키긴 싫었다. 21살 아들이 불법을 접고 막노동이라도 하려는 게 안쓰럽지만 마음은 놓였나 보다. 희미하지만 엄마의 미소가 보였다. 엄마는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었다. 4시도 안 되어 먹는 아침은 기분이 묘했다. 새벽 버스를 타고 버스 안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각자 다들 사연이 있어 보였고 내 사연은 어떻게 끝이 날지 궁금했다. 만남의 장소에 도착하니 승합차가 왔다. 왔냐? 뒤에 타라. 내가 저거 언젠간 꼬맨다. 어제의 후유증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일 양을 더 늘려야 했다. 도배는 양으로 버는 일이다. 앞으로 나는 김도배가 된다. 나는 이제 불법왕이 아닌 도배왕이 된다. 내 인생 도배로 새 출발한다. 기술자가 되려면 속도와 체력이 관건이다. 나는 지금부터 도배 국가대표를 준비한다. 여긴 남양주 아니다. 태능이다.
아 존나 멋있다. 혼자서 별 주접을 떨면서 몰입을 했다.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는다. 공사장 안에는 한밭집이라 불리는 식당이 있다. 뷔페식으로 먹을 수 있는데 큰 접시 하나에 먹고 싶은 걸 담으면 된다. 아 양이랑 묵어야겠다. 역시 이게 나의 생명수요. 형은 생수병에 소주를 담아왔다. 현장에서 술은 금지라 몰래 먹으려고 갖고 온 것이다. 다들 접시에 나온 반찬을 죄다 한 곳에 담아서 되는 대로 고추장에 비벼 먹기 시작했다. 꼭 모양이 밖에 있던 진돗개가 먹던 개밥이랑 다를 바 없어 보였다. 그래도 아직 내겐 가오가 남아있었다. 그래도 한때 사장님 소리 들었었는데 생각과 반대로 내 손은 그들처럼 개밥을 비비고 있었다. 어쩌겠는가, 빨리 적응해야지. 개밥을 다 먹고 나와 땅바닥에 앉아서 피는 담배 한 대, 그리고 종이컵에 믹스커피 한 잔. 존나 맛있다. 나도 형처럼 시원하게 한 방 쏴봤다. 역시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다. 어제 내가 했던 일 양을 돈으로 계산해보니 3만원도 채 안 됐다. 이대로 가다가는 빚은커녕 밥값도 안 나오게 생겼다. 나는 바로 일어나 호이스트를 탔다. 이번엔 번외편이다. PC 게임장엔 별별 유형의 손님들이 있다. 이번 영상은 손님들의 유형에 대해 정리해준다. 도박 중독자들은 사리분별을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1. 깡패놀이. 인사되나? 인사되냐는 손님들이 있다. 인사는 만나고 헤어질 때나 하는 거지, 인사라는 건 깡패들끼리 쓰는 은어다. 어디 조직인지, 선배가 누군지, 흔히 말해 일진놀이 같은 걸 하는 거다. 21살 꼬마인 나에게 누구 아냐부터 시작해서 갖은 센 척은 다 한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절대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 겨우 100원짜리 고스톱 치면서 게임하는 봄은 눕듯이 앉아서 마우스만 딸깍거린다. 10만원이라도 쓰는 날엔 거의 100만원을 쓴 사람처럼 흥분을 한다는 특징이 있다. 2. 전당포. 이 유형은 게임장이 공공의 적이다. 가장 피해야 하는 유형 중에 하나이다. 뭘 계속 맡기려고 한다. 신분증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지, 노트북, 차키, 몸에 걸치고 있는 모든 걸 다 맡기려고 한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맡긴 걸 담보로 외상을 하려는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황당한 일은 내 콩팥 얼마까지 쳐줄 수 있어? 나에게 콩팥을 맡기려던 사람이다. 3. 노숙자. 게임은 겨우 5,000원, 만원 하면서 음료수는 10개씩 먹는다. 담배 달라, 밥 시켜달라. 마치 보급받으러 오는 느낌이다. 그 사람이 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쾌쾌한 냄새가 오랫동안 배어있다. 가끔 여기가 노숙인들 쉼터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4. 연구가. 연구를 한다. 도박을 공부하고 연구를 한다. 그것도 심오하게 한다. 공책에 필기하면서 한다.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 게임하면서 무언가 실험을 한다. 그리고는 깨달음을 얻은 사람처럼 계속해서 감탄사를 내뱉는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항상 실패로 끝이 나고 풀이 죽어 퇴장한다. 5. 사기꾼. 갖은 사기를 다 당해봤다. 자주 오는 손님이나 하루 동안 돈을 많이 쓰게 되는 날이면 한두 번 정도는 돈을 안 받고 먼저 게임 머니를 충전해줄 때가 있다. 그리고 후에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받아서 내가 대신 돈을 찾으러 다녀오기도 한다. 하루는 몇십만 원을 먼저 충전해주고 돈을 받지 못해 그 손님의 카드랑 비밀번호를 받아서 대신 돈을 찾으러 갔는데 ATM기에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비밀번호가 맞지 않는다고 나왔다. 느낌이 이상해서 가게로 뛰어 돌아와 보니 이미 그놈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별별 사기꾼들이 많았다. 마우스를 일부러 고장내고 마우스 탓을 하면서 잃었던 돈을 달라고 우기는 놈도 있었고, 직업이 경찰이라더니 알고 보니 청원경찰이었다. 어떤 놈은 자기를 이부장이라고 불러달라고 했는데 회사원인 줄 알았더니 동네 나이트에서 자기가 웨이터로 활동하는 이름이었다. 세상엔 다양한 직업과 별 희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배웠다. 어느덧 노가다 한 달째. 처음 배웠을 때보단 늘었다. 휴일은 없다. 항상 새벽 4시 반에 출근해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한다. 주말도 일했다. 일요일 하루 쉬었다. 그래야만 했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던 죄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검사방에 끌려가 검사와 수사관에게 오지게 혼이 났다.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이 나왔고, 벌금을 조금이라도 깎아보자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수중에 돈은 없다. 집에서 물려받을 재산도 없다. 빚만 3천이다. 나는 잠을 잘 자격도 쉴 자격도 없는 놈이다. 계속 일해야만 한다. 쪽팔려도 참아야 한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는 버스 안은 나에겐 너무 지옥 같았다. 세상이 너무 족 같았다. 어렸을 때 공부 안 한 죄, 뭐라도 열심히 하지 않은 죄, 쉽게 돈 벌려고 한 죄, 게으른 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썩어빠진 내 정신 상태가 문제였다. 가난하게 태어날 순 있지만 죽어서도 가난한 건 나의 문제다. 나는 각오를 했다. 이왕 시작한 거 열심히 해보자. 나는 도배 기술을 알려준 형에게 제안을 했다. 형, 출퇴근 시간만 줄여도 일 2시간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러려면 합숙해야 되는데 너 합숙할 수 있겠냐? 네, 저 해볼게요. 그럼 이번 현장 끝날 때까지 고시원에서 지내자. 그렇게 고시원에서 합숙이 시작되었다. 다른 도배 기술자까지 합류해서 3명이서 월 40만원짜리 고시원 방 하나를 쓰게 되었다. 현장 앞에 있는 고시원으로 5평 남짓한 방 한 칸에 남자 3명이 동거를 시작했다.
나는 그때 22살이었고 동거인 1은 42살, 동거인 2는 52살. 참 가관이었다. 좋은 점은 현장까지 1시간이나 걸렸던 이동시간이 10분으로 짧아졌다. 이제 1시간을 더 자고 5시 반에 나가도 되었다. 항상 아침은 굴먹고 점심은 한밭집에서, 저녁은 고시원에서 밥과 김치를 제공해 주었다. 어떤 날은 라면으로 때우고, 어떤 날은 고시원 김치로 김치찌개를, 어떤 날은 간장 계란밥을. 그때 시를 생각해보면 너무 슬프다. 그래도 나도 언젠간 기술자가 되고 나중에는 오야지가 되어서 내 밑으로 기술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나는 영업만 하고 이 도배 업계에서 큰 손이 되겠다고 꿈을 꾸며 잠에 들었다. 어떻게 하면 하루에 끝내는 도배량을 늘릴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면서 일을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손이 빨라지거나 체력이 좋아야지만 하루에 많은 양을 끝낼 수가 있었다. 한창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술자 형에게 전화가 왔다. 이번 현장 빨리 끝내고 부산으로 내려가자. 웬 부산이요? 대한민국 네 번이 최고 기술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형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도구를 제작해서 하는데 한 달에 돈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설렘을 가득 안고 부산행 열차를 탔다. 대한민국 최고 기술자를 만나러 간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한 달에 그는 얼마나 벌까? 네 발이 도배만 30년 했다던데 그에게 배우면 빚 3,000만 원과 벌금을 낼 수 있을까? 마음 한켠에 희망이 생겼다. 이건 마치 고니가 평경장을 만나게 되는 그림이 펼쳐지는 것 같다.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 안, 나는 이미 도배업계 타짜가 되어 있었다. 내가 전국 아파트 싹 다 도배해버릴 거야. 어차피 나도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본 새끼야. 기술자 되면 공사장 너네 다 죽었어. 그때 핸드폰에서 이문세의 옛사랑 노래가 흘러나왔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지 않고 웃었다. 오랜만에 나는 웃었다. 하루 일당 겨우 5만원 벌이도 못하고 있으면서 웃음이 나왔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했다. 작은 희망 하나 생겼다고 웃음이 나왔다. 기차 안에서 3시간은 금방 흘러갔다. 장인을 부산역 앞에 만나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도배 장인은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이 사람한테 잘 배워놓으면 굶어 죽진 않겠지. 장인 옆에 찰싹 붙어서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먼 길 오느라 고생들 많았어요. 첫 인상은 좀 유별났다. 키가 160밖에 안 돼 보였다. 나이는 50대 아저씨였고 위아래 추리닝을 입고 있으니까 마치 초딩이 체육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지. 분명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일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다. 10,000원짜리 무한리필 고깃집을 갔다. 밥을 먹으면서 간단한 얘기를 나누고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대신 무보수 조건이다. 밥과 숙소는 장인 아저씨가 제공해주기로 했다. 장인 아저씨는 첫날 20,000원짜리 여관에서 우리를 재웠다. 다음날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했다. 날씨가 꽤 쌀쌀했다. 여관 앞에서 도배 장인의 차를 기다렸다. 혹시 벤츠 타고 오시려나? 무슨 차일지 궁금했다. 마티즈다. 그것도 파란색 구형. 마티즈다. 거의 1세대 모델이다. 뭐지? 세컨카인가? 올드카 취향이신가? 남자 3명이 타면 달릴 수는 있으려나? 조수석엔 기술자 형이 타고 뒷좌석에 내가 타려는데 짐이 하나 가득이라서 나는 몸을 억지로 구겨 넣었다. 검소하신 분인가? 겨우 차가 움직이긴 하는데 차가 가벼워서 그런가 노면을 그대로 탄다. 행여나 덤프트럭이나 탑차 같은 조금만 큰 차가 박으면 차가 그대로 구겨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조용히 안전모를 꺼내 썼다. 어찌하여 공사장에 도착했고 아저씨는 뒷좌석에 있던 변기 같은 도구들을 꺼내들었다. 드디어 장인의 기술을 볼 시간이 왔다. 장인 아저씨는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의 청룡 언얼도처럼 봉을 들더니 늠름하게 앞장섰다.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가장이었다. 냄새나는 반지하에서 벌레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추위와 배고픔으로 애들은 울고 있었다. 애엄마는 도망갔는지 보이질 않았다. 꿈에서 깨보니 허름한 여관방이다.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찝찝한 꿈이었다. 나는 항상 쫓기는 하루를 살았다. 매일같이 독촉 전화와 문자를 받는다. 대출회사에서 채권 추심이, 벌금 미납, 독촉 연락, 핸드폰비 미납. 단 하루만이라도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었다. 도배장인 아저씨에게 기술을 배우러 부산으로 내려왔고 직접 눈으로 보니 확실히 장인 아저씨는 달랐다.
처음 도배 기술을 알려준 형이 아파트 한 개 동을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면 보름이 걸렸다. 근데 장인 아저씨는 3, 4일 만에 끝을 냈다. 장인 아저씨의 한 달 수입을 계산해보니 한 달 평균 8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를 벌고 있었다.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을까 생각해보았다. 근데 장인 아저씨 차는 마티즈다. 집도 좋은 집이 아니라 20평대의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었다. 알고 보니 자식이 3명이었고 최대한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자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킬 때까지 부지런히 벌어야 된다고 했다. 왜 차가 구형 마티즈였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다. 우리같이 기술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을 땐 새벽에 혼자 출근해서 일을 한다고 했다. 점심도 도시락을 싸와서 좁은 마티즈 안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한 달에 2번만 쉬고 주말에도 일을 한다고 했다. 과정은 보지 못하고 그 아저씨의 결과만을 보고 부러워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 인생을 바꾸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했다. 부자 같은 생각을 하고 부자 같은 습관을 가지고 부자 같은 인성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했다. 지금은 비록 로봇으로 일을 배우고 있지만 어떻게든 여기서 기술자가 되어 나가겠노라 다시 한번 다짐했다. 장인 아저씨는 본인이 도구를 제작해서 작업을 했다. 대걸레봉 같은 거에 네바리를 끼고 밀고 자르는 방식이다. 단점은 계속 천장을 올려봐야 해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 내 목이 꺾일 것만 같았다. 나는 술을 못 마신다. 내 주량은 소주 3잔이다. 퇴근하면 항상 여관 앞에 있는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소주를 마셨다. 벌겋게 달아올라서 숙소에 들어와 취한 채 반신욕을 했다. 그리고는 기절하듯 잠에 들었다. 이렇게라도 뭉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다음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목이 아팠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편하게 돈 벌 때가 생각이 났다. 그때 내 나이는 22살.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겨울이었다. 가난했던 저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불법 일을 배웠고 21살에 불법 PC방까지 운영을 하다가 단속을 맞아서 가게를 접게 되었습니다. 단골로 오던 손님에게 노가다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부산에 대한민국 최고의 도배 장인이 있다고 하여 기술을 배우러 무작정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러 부산으로 내려온 지 한 달하고도 보름 정도 지났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 돈 한 푼 받지 못했지만 희망으로 버텼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어김없이 새벽부터 일을 하고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싸늘하다. 공기가 유난 차갑다. 평상시 밥 먹는 분위기가 아니다. 식당 안에서 도배 스승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같이 일을 배우고 있는 형도 계속 눈치를 봤다. 밥을 대충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식당을 나와 조용히 형에게 물었다. 형, 무슨 일 있어요? 말도 마라. 작년에 공사대금 못 받았던 회사 퇴근하셨단다. 상상도 못했던 변수가 생겼다. 중간 하청업체에서 공사 대금을 미루다가 부도를 내고 파산을 했다는 것이다. 도배 스승은 몇 달간 작업을 했던 수천만 원의 대금이 밀려오다가 이젠 아예 못 받게 생겼다. 아니,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고? 스승님이 참 안타까웠지만 나도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울 때 그 일이 비전이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그 일을 5년 일한 사람, 10년 일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 곧 그 사람의 모습이 내 5년 뒤와 10년 뒤 모습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신입사원이 그 회사의 임원이나 대표가 되는 신화 같은 스토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부도가 나는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발생된다는 건 계산에 없던 변수였다. 충분히 나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몇 달간 쉬지 않고 일했던 게 헛일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뭐라고 위로할 말이 떠오르질 않았다.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갔다. 빚 갚고 벌금 내고 내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데 저 울타리 밖에 자랑 하나 만들어가 아주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그 이후 나는 며칠간 일을 더 하면서 도저히 일에 집중이 되질 않았다. 이 현장은 무사히 돈이 나올까? 도배 업계의 특성상 규모가 작은 업체랑 계약을 하게 되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이도 어린 내가 일만 할 줄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었다. 점점 나는 자신감이 떨어졌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을 했다. 형, 저 서울 올라갈게요. 그래, 그럼 같이 올라가자. 나와 같이 내려왔던 42살 형도 의욕이 많이 떨어졌다.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옛사랑 노래가 또 한 번 흘러나왔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이번엔 울었다. 속으로 울었다. 서울역에 도착해 형과 헤어지고 몇 달 만에 나는 집에 왔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5만원, 산 꼭대기에 있는 투룸 빌라, 나이 드신 70대 부모님과 3남매가 살고 있는 5인 가족이 우리 집이다. 일은 어떻게 하고 연락도 없이 왔어? 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장롱 및 책상 서랍, 안 입는 잠바 주머니를 뒤져본 적이 있는가? 집에 있는 물건을 인터넷에 팔려고 알아본 적이 있는가? 담배꽁초를 주워 펴본 적이 있는가? 이 모든 게 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돈이 있다면 아르바이트도 안 했을 거고, 돈이 있다면 불법 일도 안 했을 거고, 노가다도 안 했을 거고, 이런 거지 같은 생활도.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꼬리의 끝은 부모님에 대한 원망까지 이어졌다. 우리 부모님은 게으르지 않았다. 어려운 형편에도 계속 일을 하셨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안 되는 핑계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 했다. 나는 이기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이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내 과거는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놓인 상황을 탓하고 현실을 회피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나의 시체 같은 백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내 나이는 22살. 친구들 대부분이 군대에 있을 시기다. 벌려놓았던 일들 때문에 나는 군대를 미뤘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수능을 보겠다는 사유로 군대를 1년 미룰 수 있었다. 그리고 시체 같은 백수 생활을 했다. 의욕도 없고 희망도 잃었다. 눈 뜨는 시간은 일어나는 시간이다. 어떨 땐 아침까지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일어났다. 집 앞에 있는 PC방에 갈 돈도 없었다. 내 수중에는 1,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 개 거지 같은 생활을 했다. 담배는 피고 싶은데 담배 살 돈은 없고 무작정 집에 나와 땅바닥을 보면서 담배꽁초를 찾으며 돌아다녔다. 장초 2-3개라도 주운 날에는 아주 그냥 운수 좋은 날이다. 꽁초를 다 피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 가로등에 비친 내 그림자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 당장 면접이든 뭐든 하려면 수중에 돈 몇만 원이라도 있어야 했다. 다음날 나는 대출을 알아보았다.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보이는 모든 곳에 대출 심사를 넣었다.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만이라도 빌려보려고 했다. 그 결과는 9등급 거절. 9등급 꺼져. 장기연체 신용불량자한테 돈 100만 원 빌려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씁쓸했다. 그렇게 한 달, 2달 집에서 밥만 축 내는 백수가 되어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느 날 엄마가 불렀다. 엄마 아는 사람 딸이 핸드폰을 파는데 한 달에 300만 원 벌었대. 뭔진 모르겠는데 한번 가서 설명이라도 들어봐. 그냥 가라고 하면 내가 안 갈 걸 알았는지 엄마는 나한테 10만 원을 쥐어주었다. 이 돈은 그냥 쥐어주는 돈이 아니었다. 나는 태어나서 엄마한테 10만 원이라는 액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돈이다. 그만큼 내가 걱정되고 한심했던 것이다. 일단 가서 들어보기라도 해야 했다. 장소는 영등포 대림동이었다. 그 당시 내 기분은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이정재 기분이 이런 느낌일까? 이게 내 운명을 바꿔주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지하철을 타고 대림역에 내렸고 전철역을 나오자마자 나는 중국에 온 줄 알았다. 웬 조선족들이 이렇게 많은지 주변 식당들도 중국 식당 천지였다. 다시 돌아갈까? 순간 나를 걱정하던 엄마 음성이 들렸다. 설명이라도 들어봐. 담배꽁초나 주워 피고 거지 같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엄마는 지인 딸이 하고 있다는 휴대폰 판매하는 일을 배워보라고 나를 보냈다. 조선족이 많은 동네 대림동으로 가게 되었다. 마치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기분이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생활비 꼴랑 150 갖다 주면서 아껴 쓰라고 생색내는 남편 놈이나 요즘 노스페이스 없으면 왕따 당한다고 50만원짜리 패딩 사달라고 찡찡대는 자식 새끼나 시장 바닥에서 500원 1000원 깎아보겠다고 추접스럽게 할 맛이더라고 싸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개인 판매점이 되면서 이제는 직접 핸드폰도 팔고 돈 정말 쓸어 담겠다. 노났네 노났어. 어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낡은 빌딩 안에 있는 작은 강의실에서 무슨 사이비 종교단체 같은 분위기였다. 의자에 앉아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40대부터 60대까지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아이고, 이번엔 젊은 사장님이 오셨네? 사장님이요? 이제 핸드폰 사업 시작하실 스타트업 사장님이시지? 네.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평 남짓 낡은 사무실에 무슨 정보통신이라고 현판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 처음 온 나에게 사업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 나를 강의실로 끌고 갔다. 웬 30대 여자가 나에게 교육을 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저번 달에 350만 원 수익 찍힌 거 보이시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핸드폰은 있으시죠?
아, 네. 있긴 한데. 번호 이동하셔서 핸드폰 바꾸시고 개통하는 즉시 사업자 판권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럼 이제 걸어다니는 대리점이 되시는 거라고요. 아, 근데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지금 핸드폰 개통이 안 되거든요. 그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약 10년 전에 유행했던 핸드폰 다단계였다. 들어보니까 무슨 핸드폰을 팔면 수당이 있고 점포를 내지 않고도 개인이 핸드폰을 팔 수 있다고 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최근에 나온 기종은 팔 수도 없고 이미 나온 지 오래된 기종을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비싸게 약정까지 걸어서 호구 등쳐먹는 일이었다. 그리고 밑으로는 라인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사업할 사람을 데려오고 그 사람이 판매한 대수에 따라서 추가 수당을 주는 피라미드였다.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보였다. 점포를 안 내고도 핸드폰을 팔 수 있다는 얘기에 혹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보기엔 돋보기 안 쓰면 문자도 못 보내실 것 같은데, 첫날 교육을 받고 단가표라고 해서 현재 팔 수 있는 기종과 그 기종에 대한 수당이 얼만지 나와 있는 종이를 받아왔다. 지인한테 먼저 팔아보라는 조언과 함께 집에 오는 길 나는 고민을 했다. 뭐 어차피 밑바닥 인생인데 한번 시도는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다. 일단 전화번호부에 있는 친구들한테 먼저 전화를 돌렸다. 야, 너 핸드폰 바꾼 지 얼마나 됐어? 저번 달에 바꿨는데. 알겠다. 쉽지 않았다. 아직 초보니까 그러겠지. 이번엔 멘트도 짜보고 분위기로 휘어잡아야 되겠다. 불법할 땐 불법왕, 도배할 땐 도배왕, 다단계 할 땐 다단... 아 씨발,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지? 일단 영업의 기본은 멘탈이다. 멘탈을 잡자. 심호흡을 하고 나는 무슨 물건이든 팔 수 있는 사람이야. 혼자 주문을 외웠다. 이번엔 여사친에게 도전할 거다. 나는 오늘 핸드폰 사냥꾼이다. 여보세요? 아무튼 그래서 너 핸드폰 바꾸는 거 나한테 바꿀 수 있어. 너가 하고 싶은 모델 지금 50만 원이면 바꿀 수 있거든? 안 할래. 존나 비싸. 다단계 존나게 어렵다. 그때 갑자기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이거다. 하다 이젠 핸드폰 다단계까지 시작하게 되었다. 역시나 쉽지 않았다. 지인들을 동원해봤지만 핸드폰을 단 한 대도 팔지 못했다. 갑자기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무슨 일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가 없으면 나는 잇몸으로 싸운다. 상대가 강하면 무기를 들면 된다. 영업은 뭐다? 마케팅이다. 일단 핸드폰을 많은 사람들에게 팔려면 내가 핸드폰을 팔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다. 핸드폰 매장이 있다면 그 매장을 홍보하면 되겠지만 나한텐 매장이 없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여기저기 많이 알려야 했다. 내가 누군가? 불법할 땐 불법왕, 도배할 땐 도배왕, 다단계 할 땐 다단계 할 땐 다단... 아우씨. 먼저 나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자. 나에겐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다. 요즘 토크온과 디스코드가 있다면 예전엔 네이버폰 음성 채팅이 있었다. 오늘 바로 가게 오픈한다. 네이버폰을 끼고 방을 만들었다. 축, 개업, 핸드폰 개통, 현금 대박 많이 지급. 나는 방을 만들고 기다렸다. 이거 다른 채팅방에 떡이라도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아주 들어오기만 와봐. 내가 다 팔아준다잉. 나는 헤드셋을 낀 채 폭풍 기대를 하며 기다렸다. 그때 마침 첫 손님이 입장했다. 예, 김장훈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 사람. 두 번째 손님이다. 네, 비명소리님 안녕하세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일단 상담 문의를 많이 받으려면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백수 생활하면서 아프리카 TV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인터넷 방송도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BJ 하려면 끼가 많아야 하는데 예전 게임장을 운영할 때 시간 때우려고 많이 했었던 한 게임 사천성이 생각났다. 그래, 사천성 BJ가 되자. 일단 아프리카 TV에 방송국을 만들었다. 방송국명, 핸드폰 현금 지급. 나는 아프리카 방송을 켜고 사천성을 했다. 누군가 들어오길 바라며 열심히 했다. 분위기 좋게 음악도 틀었다. 1시간, 2시간. 시청자가 한 명도 들어오질 않았다. 나의 아프리카 첫 데뷔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때 나의 첫 방송 시간은 10시간이었다. 눈알 빠지는 줄 알았다. 허탈함을 안고 인기 BJ들의 시청자 수를 보았더니 적게는 몇천 명에서 많게는 10,000명, 20,000명까지 어마어마했다. 그 당시 유명했던 BJ들은 철구, 리니지 임범, 소닉, 최군 등등. 나는 이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 유명한 BJ들에게 광고를 제안하려면 고정적으로 월 광고를 맡겨야 했고 나한텐 그만한 돈이 없었다. 나는 힘들 걸 알고도 시작하는 사람이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수신, 철구님, 팬입니다. 광고를 제안합니다. 메일의 내용은
당신 소개로 핸드폰을 팔게 되면 핸드폰 판매 수당의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 그리고 내가 팔 수 있는 핸드폰 목록을 정리해서 메일을 보냈다. 이런 방식으로 받는 사람 이름만 바꿔서 리니지 인범, 최군, 소닉, 유명한 BJ들한테는 전부 메일을 보냈다. 제발 한 명이라도 연락 왔으면 좋겠다.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잠에 들었다. 다음날 메일함을 확인해본 결과 핸드폰 다단계를 시작했다. 지인 영업은 실패했다. 인터넷 방송도 해봤지만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인기 BJ들에게 후불 광고를 제안하는 메일을 보내보았다. 그 결과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메일함을 열어보았다. 아무런 메일도 오지 않았다. 허탈했다. 얼굴도 모르는 개인에게 광고를 맡긴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헛된 희망을 가진 내가 바보였다. 나는 실패자다. 태어나는 것부터 실패했다. 가난한 집에 부모님은 나이도 많았다. 결혼을 늦게 하신 아버지는 나이 50에 나를 낳았다. 내가 초등학생 때 아빠는 이미 환갑이 넘었다. 나이 많은 아빠가 부끄러웠고 가정환경 조사서를 낼 때 반 친구들이 부모님 나이를 볼까봐 나는 조마조마했다. 어렸을 때 우리 아빠는 빚을 내어 고시원을 운영했다. 기름값을 아낀다고 평일엔 고시원에서 지내고 교회를 가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 늦게나 집에 왔다가 다음날 낮에 다시 출근했다. 세 남매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오는 성실했던 아빠를 나는 부끄러워했다. 가난이 싫었지만 공부는 안 했다. 결국엔 불법 일까지 하고 나는 벌금 수배자가 되었다. 밑바닥에서 시작한 다단계 역시 결국 실패했고 나는 포기했다. 나는 구제불능이었다. 대학도 못 나온 고졸에 흙수저, 못난 외모에 빚만 3천이 넘는 신용불량자, 벌금 수배자에 군대 미필자, 이게 23살이었던 나의 스펙이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만 빼고 다 행복해 보였다.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았다. 나는 잠들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 나는 점점 나를 가두었다. 자존감은 바닥이고 열등감에 빠져서 지친 나를 찾아온 건 무기력이었다. 다시 은둔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밖에서도 집에서도 늙은 부모님 등골이나 빼먹는 백수 건달 쓰레기였다. 그러던 어느 날 게임장 알바를 할 때 알고 지내던 형에게 전화가 왔다. 너 가게 다시 해볼 생각 없냐? 형, 저 돈 없어요.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형을 만나러 갔다. 나는 다시 백수가 되었다. 불법 게임장 알바를 할 때 알던 형에게 전화가 왔고 나는 형을 만나게 되었다. 형 친구 중에 어렵게 살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동업으로 해볼 생각 없냐? 형, 저 지금 벌금 수배 중이에요. 벌금이 얼만데? 500이요. 그럼 그건 내가 빌려줄 테니까 가게 한번 다시 해봐. 벌금 낼 돈도 없는데 가게를 어떻게 해요? 보증금은 깔세로 구하고 돈은 형 친구가 낼 거니까 수익은 둘이 반반해. 깔세는 비어있는 상가에 보증금 없이 월세 몇 달치를 한 번에 내고 임대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낼 돈이 없어서 깔세로 가게를 구하고 최대한 시설을 적게 해서 가게를 해보라고 했다. 형이 소개를 시켜준 동업자 형은 애까지 있는 유부남인데 공장 노동자로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 했다. 친구인 형의 권유로 PC게임장을 해보려는데 일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겁도 났고 같이 일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둘의 동업이 시작되었다. 형의 도움으로 수배자 신분은 벗어났지만 나는 돈 한 푼 없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게 명의를 내 명의로 하는 조건으로 했다. 나는 이미 벌금 전과가 있어서 걱정이 되었지만 내가 상황 따질 형편은 되지 못했다. 처음 가게를 했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사뭇 달랐다. 이번엔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집에도 가지 않고 소파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가게를 지켰다. 1명, 2명 단골 손님을 만들어가고 나는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리고 매달 나오는 수익은 빚을 갚아나갔다. 별탈 없이 6개월 정도 흐르고 어느 날이었다.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전에 한 번 왔던 손님이 술이 거하게 취해서 들어왔다. 보통 술 취한 손님이 오면 맨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손님을 받지 않는다. 마침 가게 안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고 나는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고 그 손님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근데 그 손님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나한테 욕을 했다. 아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사장 오라 그래? 니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해줄게. 갑자기 가게 안에 있는 모니터며 컴퓨터, 책상 등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술 취한 사람이랑 1시간 넘게 몸싸움을 하고 실갱이를 했다.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사람이 갑자기 주먹으로 내 배를 쳤다. 체구도 별로 크지 않았고 술 취한 사람이 때려서 그런가 아픈 건 없었는데 맞은 순간 나도 감정 조절이 안 됐다.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싶었다. 나는 억지로 그 손님을 소파에 앉혀놓고 말했다. 사장님, 지금 나 쳤죠? 이거 나도 그냥 넘어갈 테니까 가세요. 부탁할게요. 이유 없이 욕을 먹고 맞았지만 그 순간 나는 참아야 할 것 같았다. 단속으로 이미 한번 처벌도 받았고 내가 혼자 하는 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한 가게인데. 긴 실랑이 끝에 겨우 그 손님을 내보내고 자리에 앉아서 나는 생각을 했다. 어릴 때 공부해야 할 때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만 잘 들었어도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군가한테 맞아본 게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앉아있을 순 없었다.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야 했다. 오늘 일이 잊자. 잊어버리자.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밤을 새고 잠깐 집에 와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일은 항상 내가 자리에 없을 때 벌어졌다. 동업자 형에게 전화가 왔다. 형사들이 왔어. 얼른 가게로 와봐야 할 것 같아. 하늘도 참 무심하다. 2번째 단속이다. 생활질서계에서 조사를 받았다. 2번째 받는 조사라고 익숙했다. 형사님은 나를 기억했다. 어쩌려고 그래. 너 한 번 더 걸리면 실형이야. 이제 정상적인 거 해야지. 그건 나도 안다. 생활이 어려워서 다시 가게를 한 건 핑계로 듣겠지. 맞다. 핑계가 맞다. 나이도 어린 놈이 이러고 있으니까 형사님도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셨다. 아, 부모님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마음이 심란했다. 이제 더 이상 불법을 할 수도 없다. 한 번 더 가게를 했다가는 진짜 징역을 살 수도 있었다. 나에겐 누나가 2명이 있는데 그중 둘째 누나가 영업회사를 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엄마가 또 한 번 나를 불렀다. 누나가 다니고 있는 영업을 해보는 건 어때? 영업? 영업?